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분율 경쟁이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중국과 미국 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산에 대한 땅 따먹기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경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의 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투자 경력,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정도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네,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저는 가장 보편적인 그다음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의견을 그렇죠. 전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 한 20일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한 뭐 1, 20%, 30%뭐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반감기 이후에도 30% 이상 조정이 6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에도 20% 이상 조정이 마찬가지로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와. 그 얘기는 뭐 20, 30% 조정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한 대여섯 번 이상 반감기 이후에도 올 수 있다. 근데 뭐 20% 조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다시 뭐 5천만 원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낮은 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 뭐 아무리 좀 서두르다 해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 3개월. 그렇죠. 그 정도는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또 그 홍콩에서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 보니까 뉴스 랭킹에서 되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작가님께서도 이 뉴스를 좀 비중 있게 다루시나요? 네. 지금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오는 말로는 반감기 이전에 충분히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얘기는 곧 아시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 허브가 홍콩이잖아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그렇다면 아시아 자금이 이제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홍콩이 가진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결국 중국 자금이에요.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틀어준다는 거. 홍콩의 현물 ETF가 출시되면 중국 개인이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죠. 그 작가님께서 보실 때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것 같고 거래소도 막 폐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홍콩이 물론 중국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이거는 그냥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금 유출이에요. 암호화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산 다음에 그거를 어디 그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뭐 어쨌든 그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기면은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놓고 해외에 나가서 뽑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국적이 없잖아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ETF는 명확하죠.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100% 추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중국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군요. 추적이 100% 가능하니까. 그렇구나. 비트코인을 그동안 최대한 거부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게는 그 개인이든 기관이든 기업이든 자금의 그 통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ETF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규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를 사는 거랑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으로 빼는 거랑 솔직히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사는 건 똑같지만 이 추적 가능성에 있어서는 훨씬 ETF가 유리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구나. 주식시장에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열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홍콩 ETF가 출시되면 중국 자금이 다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수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겠네요. 또 중국 요즘에 막 주식이랑 부동산 안 좋아서 부자들이 되게 원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갈 곳 없는 돈들이 비트코인 오른다. 그런데 홍콩 ETF 출시되면서 중국 자금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돈이 전부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돈 풀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풀린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G2니까 네. 여전히 G2니까 G2에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네. 이거 그냥 뭐 저기 무슨 잘 모르는 국가들의 ETF 통과 수준하고 그거는 차원이 다르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상을 초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7년인가 그때 한번 중국이 그 거래소 폐지시키면서 엄청 비트코인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있고 2020년에도 그 채굴장을 폐쇄시키면서 50% 폭락이 있었죠. 있고. 그만큼 중국의 그 영향력은 컸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뭐 대외적으로는 빠져나간 상황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빠져나간 상황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혹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ETF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약간 이제 공산국가인데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참 진짜 그렇게 되돌리기에는 정말 먼 길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오히려 경쟁이 되죠. 경쟁이 되고 네, 서로 누가 먼저 비트코인에 땅 따먹기를 더 많이 하냐. 경쟁이 일어나면은 주식도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분율 경쟁이잖아요. 네. 네, 지분 경쟁할 때 맞아요. 대한항공 네, 그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중국과 미국 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산에 대한 땅 따먹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경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의 수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그 작가님 그럼 비트코인도 너무 좋은데 알트코인도 막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테마, 뭐 이더리움 테마 이러한 코인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쫙 갔다가 그 다음에 비트가 잠깐 쉴 때 이제 알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까지 쉴 때 밈코인들이 마지막으로 달리고 그랬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장 왔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달리고 이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크게 보면은 사이클 전체 크게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에 근접하기 직전 전까지 쭉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상승률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꺾여요. 속도가 꺾이는 거죠. 꺾이는 지점부터 알트코인들이 크게 폭발하는 일명 알트 불장, 알트 시즌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반감기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인데 이번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사이클 속도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알트 불장이 오는 시기도 조금 당겨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현재 아직 반감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가 그렇게 뭐 최적의 타이밍은 아닌데 전반적인 사이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혹자분들은 뭐 9대1, 8대2 뭐 이 정도로 나눠서 해봐라 뭐 하고 싶다면 이 정도는 뭐 그것도 괜찮죠.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요.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기업들의 거래소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번 여쭤보면은 그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3조 원이나 돌파를 했대요. 그리고 막 월스트리트나 막 이런 블룸버그에 막 마이클 세일러 분이 막 등장하시더라고요. 인터뷰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주식 비트코인이 뭐 한 3% 오를 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막 10몇 %씩 오른다고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물 ETF가 거래가 안 되죠. 그러면은 대안이 뭐가 있냐면 선물 ETF나 또는 레버리지 ETF 등등의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 ETF의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 추적에 오차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롤오버라고 하죠. 선물을 만기를 연장하면서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그 가격 추적을 못하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단점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선택지가 좀 없는 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같은 주식을 일종의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럴 때 대안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MSTR이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네. MSTR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대안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업이 현재 평가받고 있는 가치의 90%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정확히 19만 개입니다. 야, 그러면 1%예요, 거의. 19만 개라고 하면은 얼마냐면 시가총액상으로 대략 100억 달러입니다. 네. 19만 개 곱하기 5만 2천 달러 하면은 거의 100억 달러인데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소프트웨어 이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네. 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매출이 연간 한 5억 달러 정도 해요. 근데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전까지 평균적인 매출 대비 주가 PSR이라고 하죠. 네. 가 보통 3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가치로 치면 대략 15억 달러 정도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100억 달러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가치 15억 달러를 더하면은 115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추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 거의 이 기업이 가진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대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좋은 점을 설명드리면 방금 전에도 무슨 레버리지 ETF처럼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기업은 앞으로 벌 영업 현금 흐름까지 미리 그걸 담보로 삼아서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땡겨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적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이 110% 오를 때 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배에서 1.3배 레버리지 ETF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다만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기업적인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죠. 맞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115억 달러, 120억 달러 지금 얼추 비슷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기업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달리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수학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투자자보다는 그냥 달려드는 투자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아마 그렇죠. 주식의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주식시장의 접근성이 또 기존에 좋으니까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머리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억 달러, 뭐 이렇게 15억 달러 이거 나눠가지고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코인베이스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관련주예요.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는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자체 활성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져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 다음에 가격 그 관련성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이 110% 오를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40% 올랐고 코인베이스는 170%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더 심한 한 얘는 1.5배 레버리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결국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면은 현금 흐름 가치를 창출하느냐로 볼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불장일 때는 영업이익률이 40%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이 기업의 현금 흐름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4년이라고 하는 전체 사이클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의 이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대략 7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7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4년 사이클을 봤을 때 이 기업이 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았던 때는 훨씬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적자였던 때 그걸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 4년 통으로 봤을 때는 대략 7억 달러 정도 벌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이익인 거예요. 순이익이 4년 기준으로 7억 달러. 네. 그러면 이 4년 사이클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예상을 하면 14억 달러 네. 정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게 더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한 28억 달러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순이익률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이거 28억 달러에서 한 1.5배 정도 그런 마진 상승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한 2030년 기준으로 42억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그러면은 42억 달러에 이제 이 기업의 PER을 곱하면은 대략 시가총액이 구해지죠. 네. 네. 근데 PER을 정확히 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인 S&P 500 기업의 그냥 평균적인 PER로 한 20 정도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2030년에 한 84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기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한 420에서 4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5년 후에 840억 달러니까 지금 420에서 430억, 40억 대는 이 기업의 가치가 대략 그렇게 모자르지는 않은, 네. 예, 충분히 근거 있는 가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 기업의 그 주가는 결코 이런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은 이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은 주가도 내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비트코인 산업의 활성화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뭐 적정 가치라고 적정 할까요? 가치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딱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이 투자 시장은 네. 심리로도 크게 심리에 많이 움직이고요. 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은 결국 이런 지금 복잡한 수학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투자자가 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여기 있으면은 그 뒤에 포장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에 의해서 훨씬 더 가격이 크게 그렇구나.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게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죠. 야, 네. 설명 대박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채굴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굴 기업 같은 경우도 네. 비슷한데, 네. 채굴 기업도 결국은 채굴하는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앞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보다 훨씬 적고요. 네. 대부분 이제 그거를 팔아서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예요. 근데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네. 수학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채굴 기업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많이 오를 것이고 내리면은 많이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만약에 그냥 본인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물 ETF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물 ETF 투자가 현재는 안 되니까 그러는 동안에는 기업 가치의 거의 90%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정도가 가장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나 뭐 마라톤 같은 채굴 기업들, 거래소 기업들은 그 기업이 내고 있는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단지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있는 레버리지 상품과 비슷한 느낌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진짜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다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뭐 이것도 비트코인이 기업이라고 하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하고 뭐 거래소라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한 줄 알고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심리적인 과열과 공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모른다면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네. 내가 마라톤이라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몇 년 후까지 추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가격을 구할 수 있다 하시면 투자하셔도 되고 내가 그걸 지금 못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책에서 그 레인보우 차트 좀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또 여타 방송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예측해 주셨을 때 뭐 한 6, 7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레인보우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자본이 막 들어오고 조금 더 이렇게 채택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뭐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1차적인 타겟이 되는 게 금이에요. 네. 금의 시가총액이 현재 13조 달러에서 1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52,200달러 기준으로 대략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그러면 그거의 13배 정도에서 14배 정도 되면은 이제 금과 거의 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한 65에서 70만 달러 정도 되면은 금과 거의 같아진다. 야. 그거를 1차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본다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과연 금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인가? 야. 네. 만약에 65만에서 70만 달러까지 간다면은 금과 같아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중국 자금 들어오고 미국 자금 들어와도 그 정도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이제 그거 65만에서 70만 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네, 뭐 그냥 그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 비트코인이 버크셔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작에 넘어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 고인되신 분들이 이제 그 뭐 몇천 원인가 몇만 원 20 몇 달러를 줘도 비트코인 안 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버크셔를 다 팔아도 비트코인 못 사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자로서의 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뭐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테고 또 본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 자체가 주식 시장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산업이 너무 커지면 일종의 라이벌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탠스를 갖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죠. 네. 책에서 이제 완벽한 예언은 불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울 게 없고요. 네.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정확하게 뭐 가격이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존의 사이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대략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행해서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설명드린 그 시점대로 정확히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책은 이미 뭐 한두 달 전에 쓰여진 거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변화와 관련돼서는 저를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흐름에 맞춰서 달라진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추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민철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명이 멘탈이 전부다잖아요. 근데 얼굴이 등장 안 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저희 웅달책방에서 이거 댓글로 많이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쓴 거는 한 2개월 되셨고 출간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얼마나 투자 시장이 급변합니까? 그쵸. 그래서 또 이제 방송 멘탈이 전부다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또 이슈가 큰 있을 때 짚어주시니까요. 또 강의도 있으시고 그쵸. 꼭 한번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들으신다면 더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설사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공부해보고 놓치면 억울하지가 않죠. 그런데 공부조차 안 해보고 준비조차 안 해보고 기회가 그냥 왔다가 가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쯤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진지하게 한번 공부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